네, 자, 또 이제 4월이 월말로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월급날도 다가오고 있고, 또 카드값 내야 되는 날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평소에 저희가 궁금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통찰을 좀 또 훔쳐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뻔한 이야기 안 하시고 가끔씩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종종 저도 자주 뵙고 싶은 분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시장이 뭐 좀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울퉁불퉁하긴 한데 네. 우리 증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잘 올라갈 때 못 움직이다가 예. 뭐 2월, 3월에 좀 힘을 좀 쓰나 했는데 다시 또 밀려가지고요. 근데 뭐 시장이 이렇죠, 뭐. 왜 우리 시장은 미국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어째 힘이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무슨 답을 좀 주십니까? 저는 이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나라가 결국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자본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주식 하나하나에서 증식되는 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이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저는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설비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자본을 무겁게 가져가야 되고 또 그것 자체가 예전에 또 고성장 할 때는 또 좋았지만 뭐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뭐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과 같은 또 성장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 일본, 중국은 자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예. 그럼 이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국과 중국은 주가가 크게 보면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본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뭐 일본이 자기들 스스로 밸류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나름 자본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니까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장기 주가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긴 호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가가 한 10년 부진한 거는 또 사실이니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본 효율성이 떨어져서 즉 회사에 돈은 나름 많은데 네. 그 많은 돈을 돈 버는데 별로 쓰지 못해서 네. 회사에 있는 캐시 다 정기예금하면 니네 번 거보다 더 잘 나오겠다야 하는 얘기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그 중후장대형 산업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이런 산업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요즘은 뭐 그렇게 비교 안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하기도 했었죠. 예. 아이폰과 갤럭시가 경쟁을 할 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애플과 삼성전자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애플은 공장도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거는 기업에 놔두는 게 아니고 전부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예. 뭐 이런 구조인 거고 한국과 일본, 중국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돈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고 뭐 이제 돈이 쌓여 있는데 이걸 뭐 주주들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거야? 번 돈이 그게 우리 돈이 아닌 그런 상황이군요. 끊임없이 뭔가에 들어가야 되는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이익이 1,000억이 난다고 해도 똑같은 1,000억이 아니라는 거네요. 애플의 1,000억은 그냥 언제든지 주주들 네. 나눠줘도 되는 진짜 1,000억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나 설비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의 1,000억은 네. 성적표에는 1,000억이지만 주주들에게 바로 주주들 기속이 돈은 되는 아니다. 몫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뭐 조금 이제 다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한번 뭐 어려움을 겪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뭐 일본판 밸류업이란 게 결국은 좀 자본 효율성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니까요. 네. 예. 뭐 우리나라도 실은 2, 3월에 주가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올라간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당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일본이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밸류업이 그런 거예요? 그 네, 자본 효율성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자본 효율성이 낮은 건 네. 캐시 갖고 있는 걸 설비 투자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못 해요. 이건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라 뭐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그거를 설비 투자에 쓸 돈인데 배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나빠질 수 있는데 예. 예컨대 저는 삼성전자는 너무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예, 삼성전자가 어떨 때는 특별 배당까지 해서 네. 벌어들인 이익의 뭐 50%도 돌려주고 하는데 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실은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당장 뭐 배당으로 줄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가 넘거든요. 음흠. 그럼 이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처럼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들이 부를 늘리면 그 자기 자본이 15%씩 이제 늘어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뭐 주주들이 어디 쓴다 그러면 예. 실은 그 정도의 효율을 갖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사가 배당하는 거는 전 칭찬받을 일이고 이것을 뭐 저는 뭐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저는 배당을 좀 적게 해도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이 꼭 뭐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주주들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예컨대 자사주를 많이 사는 기업은 세제 혜택 준다. 또 배당에 대해서 또 분리과세를 해준다. 이건 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네. 나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 역시 저는 뭐 폄하할 필요가 없고 오늘 또 주가가 반영해서 좀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요. 근데 이걸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이걸 감독을 합니까? 그러게요. 법도 아니고 가능하면 하라는 권유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1차 밸류업 방안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평가가 강제성이 없다. 네. 강제성이 없다. 근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초과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기업이 일정 정도 돈을 벌면 그거를 배당이나 아니면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설비 투자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거였지만 뭐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게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잘 안 됐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게 결국은 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안 됐던 거는 결국은 시장에 이건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를 해서 뭘 좀 바꿔보자라는 건데 예. 근데 한국에 기관 투자가가 없어요. 무슨 사람들이 말이에요? 펀드를 안 하니까 민간의 자산운용사들의 힘이 너무 약해지고 지금 뭐 우리가 자산운용사가 커지는 게 다 패시브 펀드잖아요. ETF 늘어나고 하는 건데 이런 쪽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본질적으로 관심이 없죠. 묶음으로 주식을 사니까 의결권 하나하나에 신경 안 쓰니까 ETF 같은 게 수수료도 싼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예컨대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의 기관 투자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연기금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의사결정합니까? 하면 또 연기금 사회주의 한다고 막 비판을 할 테고 예.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큰 흐름을 주도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큰 연기금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물적인 토대가 연기금밖에 없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의 밸류 프로그램도 저는 좀 그 핀트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 너무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룰을 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건데 저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주주가 배당이나 앞서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주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주지 않고 너희들 효율적인 데 투자해라 라고 예컨대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밸류업의 논의가 기업과 국가로 좀 좁혀지는 것 같고 근데 이 포커스를 저는 그 기업과 주주들 간의 관계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기업과 주주들 간의 예. 소통? 뭐 일단 소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경우는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겁니다. 돈만 쌓아놓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ROE가 낮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PBR이 일반적으로 낮게 되는데 소통을 하는데 근데 주주들이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 주주권 행사가 꼭 기업과 적대적인 관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최근에 몇몇 자산운용사들은 뭐 기업과 잘 소통하는 게 있는데 근데 잘 안 되면 주주들이 기업에게 어떤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뭐 저는 상법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기업이 주주에 대한 어떤 책무를 높이고 또 주주가 기업들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일본 사람들은 밸류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네. 기업과 그 주주들 간의 소통의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주주들과 소통하라가 핵심인데요. 한편으로는 주주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게 주주 행동주의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 생각엔 참 주주 행동주의 하기가 척박한 풍토 같습니다. 관계 지향적인 뭐 지원과 학연으로 한 달에 건너면 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어떤 좀 이제 뭐 지배계층이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지배주주와 아니면 경영진의 반해서 주주행동주의를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회에 연고가 별로 없는 외국계 행동주의자를 아베 정권 때 일본에서 좀 하라고 해서 그 판을 만들면서 일종의 매기를 푼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이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권에서 자본시장을 아주 급진적으로 개방하면서 외국인들의 힘으로 우리나라 재벌의 거버넌스 개선하고 이런 것들 우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즘도 강한 나라고 민족주의 강한 나라인데 얼마 전에 저는 삼성물산에 대한 그 외국계 펀드의 요구는 좀 과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애국심이 발동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사회가 그런 것들이 수용이 가능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일본이 철저하게 망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베가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는데 아베가 2012년 12월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한 번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일본이란 나라는 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고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베 집권 전에 저는 일본 사회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권을 한번 바꿔보죠.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다가 민주당으로 정권을 2009년에 일본 국민들이 넘겨줍니다. 정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 건데 근데 뭐 민주당 사람들도 무능력만 보여주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렸고 결정적으로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야 하늘도 우리 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는 철저하게 바닥이었고 기득권도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고 흡사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나름의 뭐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했던 거는 철저하게 총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망하니까 뭔가 개혁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일본은 그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과연 주주권 행사에 대한 그런 수용도가 과연 일본처럼 수용이 가능할 거냐라고 보면 전 장기적으로 한국의 밸류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얼마나 그런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사회가 좀 개방성을 갖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반론도 많아요. 이 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뭐 진보적이냐. 네. 주주들은 늘 사고 파니까 오히려 단기주의에 함몰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자진 상장 폐지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MBO라 그래서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소액 주주들 지분을 공개 매수로 다 사서 상장 폐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주들의 요구가 너무 드세다. 뭐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하고 또 배당도 너무 많이 하라 그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 폐지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데잖아요. 뭐 아주 양아치 같이 나쁜 놈들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무균실처럼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시장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 주주들에게 기업이 휘둘릴 때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저는 걱정하는 시각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주주권 행사 때문에 기업이 피해 본 사례가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뭐 SK그룹 같은 경우 헤지펀드 소버린 공격 받아가지고 뭐 경영권이 넘어갈 뻔도 했지만 결국 가장 그 덕을 본 거는 지배주주들이 주가도 올라가고 거버넌스도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주권 행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시각들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결국은 수용이 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이제 뭐 그 밸류업을 추정한 ETF를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가치의 점핑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이걸 여쭙는데,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돈을 자꾸 쌓아놓기만 하고 그 왜 쌓아놓냐고 하면 미래에 설비 투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불안해서라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PBR 낮아지고 뭐 네. 주주들한테 환원은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나쁜 경영자들 때문이에요라고 하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업종에 따라서는 그게 네, 맞습니다. 배당을 안 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숙명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주주들에게 상장 회사라면 설명을 해라.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주주들은 왜 배당 다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또 권리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는 대주주들은 아마 그런 거 플러스 예를 들면 상속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배당을 안 하고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추정은 됩니다만 네. 그거를 주주들하고 소통해라고 하면 솔직히 나 상속 때문에 갖고 있어라는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우리 3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될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누가 생각한 적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상장사가 돈이 없어서 인공지능에 투자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위한 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보세요. 돈은 갖고 있으면 반드시 더 중요하게 쓸 때가 있고, 네. 돈이 없으면 사업 기회를 잃습니다. 네. 그게 꼭 3년 안에 그 쓸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유보하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 유보금을 두고 네. 사업 기회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100년 기업, 200년 기업인데 언제까지 볼 거냐고 하면 100년 동안 볼 겁니다. 네. 라고 할 때 네. 지금 이 논리를 네. 뭘로 깨고 저는 내라고 하죠? 그거는 네. 그거는 결국은 그 기업이 보여준 과거의 역사가 예컨대 한국에서 대주주들이 갑질 논란해가지고 망가진 음식료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우량주 황제주였는데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10년 동안 ROE가 낮고 예. 소비재 기업인데 그 지배주주들이 온갖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10년 동안 ROE가 낮고 투자도 안 해. 예.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와 지배주주들이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한국이 저는 일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기업의 오너가 본질적으로 한국보다 오너십이 약합니다. 일본도 재벌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오너십이 강한 지금의 네. 한국의 지배구조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집단들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이제 메가더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재벌을 해체시켜 버렸죠. 그래서 네. 일본은 지금 계열이라 그래서 기업 집단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끼리 서로 상호 지분 보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뭔가 개혁을 할 때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배주주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라고 하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또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더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나라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예.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저는 한국이 잘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대주주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유보하는 많은 이유는 주주들의 보편적인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매우 확실한 느낌으로 추측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그게 되어야 밸류가 업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래야만 합니다라는 당위는 그동안 수십 년간 여러 번 외쳤고 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건 주식 팔고 떠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대주주들이 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대주주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할 일이죠. 뭐 상속과 상속과 생각해 뭐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그러니까요. 수도 있죠. 어차피 네. 뭐 유상증자에서 자본 조달할 일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안 오른다는 그 안타까움인 건데 이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더라도 그게 그럼 되겠나? 네. 주식은 안 올라, 주가는 안 올라도 좋아. 그러나 나는 회사에 있는 돈 빼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주주는 이게 지분 싸움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 그럼요. 네.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지금 됐겠죠. 이게 지분 싸움을 할 때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주면 지분 싸움을 하기 용이해지냐? 네. 지금도 지분 싸움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주총에 안 나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이런저런 사회적인 뭐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 사회 장악이 어려운 문제 다양한 그런 것 때문에 지분 싸움에서 항상 실패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주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센터장님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뭐가 바뀌면 지분 싸움이 쉬워지고 지분 싸움에서 대주주를 끌어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아주 추상 수준이 높은 상법이지만 지금 이 상법의 이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네. 뭐 이사회의 의무를 기업에 충실 의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의 비례적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 예컨대 이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주들을 굉장히 물먹이는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의 다의 풍토 때문에. 다만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화 비율을 높이면 최근에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냥 알아서 수박 들고 다니면서 다 찾아내서 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단번에 바뀌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그 주주들도 내가 가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이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아베는 2013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 아베 경제 책사라고 할 수 있는 히토츠바시 대학의 그 이토 교수라는 사람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파한 게 2014년 8월입니다. 한 10년 지난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이게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건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되고요. 이게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거고 한 10년 걸려서 지금 이제 일본이 그 덕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일본 주가 올라가는 게 오직 밸류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일본 중앙은행이 돈 많이 풀고 이게 더 핵심적인 요인인데 예. 제 생각엔 이것도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거니까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꾸면서 해야 되는데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거는 꽤 의미가 있겠네요. 언제든지 표대결할 때 네. 유효하게 승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또 지금은 여러 가지로 그 SNS라든가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 기반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밸류업이 이 단기간에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는 저는 뭐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주주권의 결핍이라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예. 근데 뭐 제 생각엔 주주권의 결핍이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뭐 제가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반영을 하고 일본이 한 10년 정도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내지는 비율을 좀 상법, 높이거나 네. 네. 상법에서 그 이사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는 것.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소송 부담을 좀 갖도록 만들면 아무래도 주주들을 생각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런 어떤 문화의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저 배당을 많이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아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최근에 삼성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뭐 누구에게나 잘해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